안녕하세요. KMATV 허연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짊어지고 나갈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님과 전공의를 대표하는 이승우 대한전공의 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매체를 통해서 평소에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승우 회장님은 실제로 전공의 지금 수련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좀 많이 힘들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인턴 할 때가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요. 네, 마침 전공의법이 2016년 12월 23일 날 시행이 되었고 제가 그때 레지던트 1년차 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에 영향을 받았던 거는 제가 2년차와 3년차일 때고 네,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가 인턴과 1년차일 때로 네. 볼 수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수련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 과목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정신건강학과에서 수련하다 보니까 네. 다른 외과 파트나 다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이탈,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다루는 네. 생명을 다루는 과에 비해서는 조금은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신건강학과 수련 안에서도 제가 인턴 때만 해도 소위 100일 당직이라든지 저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경외과 인턴을 돌 때 네. 한 달 동안 병원 밖을 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병원 안에서 계속 한두 시간씩 자고 일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인턴 때 하고 정신건강학과라는 레지던트 1년차, 쉽게 얘기하면 전연차 때였기 때문에 네. 당직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많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9년차, 2년차, 3년차가 되었고 전공의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금은 부담이 9년차로 올라가고 근데 저도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전연차가 아니라 9년차였기 네. 때문에 어쩌면 저는 좋은 의미의 수련 환경 개선이 되는 그 사이에 제가 모든 걸 경험하고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수련 환경이었던 것 같고 개선이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열악하다라고 표현을 제가 자신 있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열악하다고 중점을 둔다면 저는 근로적인 부분보다 교육적인 부분 네. 그리고 어떤 여전히 남아있는 폭행, 네. 성희롱 이런 문화, 인권 문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열악하다 보고요. 네. 어쨌든 근로라는 측면에서 수련 시간의 감소는 법안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걸 좀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또 전공이 오래전에 하시긴 했지만. 우선 네. 제가 트레이닝 받은 거는 네. 수련의 생활을 한 게 군의관 복무 마치고 인턴 1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건너가서 5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1983년부터 88년 사이에.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근무 조건이 열악한 건 뭐 어느 나라나 사실이고요. 네. 특히 저는 성형외과를 했기 때문에 외과 계열이어서 뭐 주당 뭐 100시간 정도 근무는 그거는 뭐 예사로운 일이었고 네. 또 예사로운 일이었어요? 우리하고 달리 그 과마다 전공의가 연차별로 1, 2, 3, 4년 차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병원의 성형외과 그럼 레지던트는 한 사람밖에 없는 네. 그래서 순수 하는 일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잡일보다는 네. 원래 의료에 관계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아무리 그렇게 근무 시간이 많았어도 병원서 숙식을 하는 당직은 네. 그 당시 법으로도 사흘에 한 번 이상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사흘에 한 번이 넘어가면 집에서 당직을 쓸 수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일 그래도 좋았던 거는 거기가 우리가 지금도 그걸 못 지켜주고 있는데 네. 3개월에 일주일은 꼭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4주간의 휴가가 보장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참석하는 거는 별도고 네. 또 그 나라 보건의료 제도 때문에 한 병원에 주어진 예산이 12월 중순에 다 써버리면 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중환자실 응급실만 빼놓고는 신환을 받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또 여유로 한 며칠씩 더 얻어서 휴가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제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근무에 대한 것을 상쇄할 수 있었고 또 3개월에 한 주씩 받은 휴가 네. 그것으로서 그나마 그 어려운 것들을 좀 지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전공의들을 보면은 저도 처음에 90년에 다시 돌아와서 네. 첫 번째 한 일이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휴가가 여름에 일주일에 일주일 정도 보내주는 게 그게 다였어요, 1년에. 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럼 겨울철에 주말을 껴서 사흘을 더 줄 테니 누구나 5씩 갔다 온다. 네.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면 아무리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 가족들이 있는 성인도 벌써 있고 그게 1년 내내 병원에 가둬놓는다는 게 이게 네.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부터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네. 요즘은 아마 휴가 기간이 한 2주는 되죠. 그래도 네, 네. 이주는. 아, 그 2주는 2주는 되나요? 늘었고 네. 지금 가령 영국의 예를 들면 1년에 4주 휴가는 기본이고 네. 자기 학습을 위해서 잠시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것도 허락해주고 네. 연구를 위한 것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6주 정도 병원 현장을 네. 떠날 수 있고 주당 근무 시간이 유럽은 지금 평균 45시간입니다. 45 전공의가. 시간이요? 외과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 대신에 저희- 이제 수정 기간이 좀 길어진 것 네. 그것이 이제 박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 기간을 조금씩은 이제 바꿔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에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전공의 수련 보조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수련 보조 비용, 이게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수련 보조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 비용이 아닌 그냥 그 수련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어, 그 비용 전체라는 게 뭐냐면 전공의한테 나갈 급여가 네. 있고 네. 전공의를 교육하기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투자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회 비용을 보상해주는.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메디케어라고 이렇게 조금 저소득층을 위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그 의료보험 제도에서 굉장히 중증 환자를 다루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병원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 환자들도 많이 다뤄주는 대신에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에서는 전공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졸업 후 5년까지. 음, 그게 아마 1990 몇 년도에 그 설정이 돼서 이제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그 정해진 전공의 숫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액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메디케어만 해도 20조가 넘어가고요. 우리 20조. 돈으로 1년에 20조. 네. 그다음에 메디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다른 HMO 그래가지고 건강관리회사에서 또 보조해 주는 게 네. 한 7조 원 정도 된다 그러니 네. 우리 돈으로 그걸 다 합하면 네,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27, 8조는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외에서는 이 수련 비용 규모가 20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큰 액수인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의에 지급되는 교육 비용이라는 것이 네. 단순 그 노동에 의한 보상뿐만 아니라 네. 교육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외과 계열에 있는 모두는 제가 30년 전인데도 네. 반드시 외상 환자 또 처치법이라든가 고등심폐소생술 네. 이런 것들을 받고 그 증명서를 받아야지만 외상 환자가 들어오는 외상센터에 가서 네. 환자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1년 차로서의 당직을 쓸 네. 때. 근데 그것이 지금 돈으로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교육 비용인데 네. 그거를 단순 근무에 의한 근무만 줘가지고는 이러한 교육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서 그런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전공의 교육에 의학적 기술 외에 어떤 네. 윤리적인 사안, 대화하는 법, 학자로서의 자세 여러 가지 그 네. 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가장 핵심적인 거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루는 외상 환자라든가 그런 중환자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 데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환자 안전 얘기하셨는데 네. 이건 공공에서 돈을 대지 않는 한
어떤 그 수련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교육을 받아야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 대처를 네.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래하고 있고 네. 초래해 왔습니다. 어떤 사실. 상황이 좀 있나요? 저희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할머니하고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응급의료센터를 갔었을 때 네. 그 당시 아마 1년차 전공의가 봤는데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런 외상 환자에 대한 처치법을 배운 사람이 그런 시선이 생기고 네. 그것이 얼마나 중증이라는 걸 긴급하게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냥 상급병원 그것도 응급권역센터에서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는데 물론 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겠고 그 당시 어떤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았지만 네. 그런 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대처는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네. 하나 더 해주시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육성 지원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필수 의료, 그러니까 응급 환자, 외상 환자 지원을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처우 개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전공의 수련 비용 보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 국가에서 정말 필수 의료 그리고 외상 환자, 육성 지원 과목에 대한 걱정을 정말 한다면 일단 그 과목부터 그 해당되는 과목부터 지원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목의 전반적인 전공의 인건비 또는 교수님들의 인건비를 다른 나라처럼 다 지원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그 교육 시스템을 드러나는 비용을 단순히 학회에 맡길 게 아니라 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란 것은 네. 환자와 또 의사 간의 개인적 관계 계약이 아닌 네. 제3자 매개체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제도가 들어와서 네.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의료가 돌아가는 걸 얘기하고 그걸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표현을 메디신에서 소셜 프랙티스, 네. 뭐 소셜 사회적 프랙티스. 실천 이렇게 번역밖에 안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어디 건보공단에서 나온 표현을 보니까 사회 참여형 의료, 네. 그러니까 사회 주도형 의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가도 통제할 수 있고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놓고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부상을 했는데 그럼 저희가 밤낮 비교하는 OECD 국가 많이 하는데 그 국가들을 쭉 보면 소셜 프랙티스라는 것은 의사의 양성도 다 사회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나갔을 때 급여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할 수 있고 수가도 통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이 의과대학 때부터 전문의 마치고 또 일본은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그것이 네. 다 개인 투자고 네. 또 개업을 할 때 그것까지 자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셜 프랙티스, 사회 참여형 의료라는 골격 구조하고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의사 집단과 의료 보험을 설계하는 정보 집단 간의 갈등이 이것이 항상 평행성을 이루지 해결될 네. 어떻게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보여지는 명확한 또는 보여지지 않는 밑에 깔린 그러한 그 긴장 관계는 이런 속에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바람이랄까 이런 거는 정부도 당신들이 하는 게 소셜 프랙티스가 원하는 거라면 네. 초기 투자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저희가 미국 예만 들었는데 사실 의료에 대한 성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은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OECD 국가 안에 있는 나라들인데 보면은 대부분이 나라에서 의과대학생 때부터 학비를 보조, 그러니까 학비 보조 전공이 마칠 때까지 그것은 사회의 몫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바램도 얘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공이 하고 계시는 이승우 회장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바라는 점에 앞서서 네. 이제 소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전공의 협회 이제 회장이라는 임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공의법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태롭다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생긴 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함으로써 환자한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논리를 들어보면 전공의들이 그동안 120시간, 140시간 많은 일을 다 부담했었는데 네. 갑자기 80시간만 하라고 하니까 그럼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안전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논리가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러면 그동안 전공의들이 그 많은 걸 부담했다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애초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그 공백이 있고 부족하다면 그건 다른 인력 만약에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면 의사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고 네. 현재 전공의들의 부담을 인건비나 어떤 수련 교육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병원에게만 맡기는 현재의 구조라면 네. 결국 환자한테도 국민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련병원이 대부분 대형 병원이 하고 있고 외국처럼 티칭 하스피럴이라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래 진료에 있어서 네. 또는 손해보는 부분을 보상해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진료나 연구는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어쩌면 저희 전공의협회에서는 전공의법 시행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전공의법이 정말 제대로 안착이 돼서 네. 이게 국민 건강이나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려면 전공의 어떤 수련 비용의 보조가 네. 또는 수련 비용의 지원이 반드시 국가가 를 해줘야 되고 단순히 그거를 병원에게만 부담하기 시작하면 병원하고 전공의하고의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막 전공의 법이 한 단계 나선 것 같은데 좀 더 자리를 잡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본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전공의를 위한 지원들이 많아져서요. 의료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